여러분은 황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금팔찌나 금목걸이? 아니면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 자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급스러운 데다 비싸서 더 소중한 금. 그런데 이 귀한 걸 미술작품에 덕지덕지 붙였던 사람이 있어요. 화려한 색채와 찬란한 금빛, 거침없는 관능미의 대명사.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미술계를 확 바꿔버린 혁명가이기도 한 이 사람, 황금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이 작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클림트의 그림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22살에 그린 목가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클림트가 처음부터 황금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클림트도 초기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회화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힘있고 묵직한 작품을 그려왔어요. 젊은 시절 그는 동생 에른스트, 친구 프란츠 마치와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주로 외주를 받아서 박물관이나 극장 등 공공건물의 벽화를 그렸는데 클림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금방 유명해질 수 있었죠. 어느 날 마지막 공연이라는 주제로 구시립극장 내부의 실내 풍경화를 의뢰받은 클림트. 클림트는 공연의 멋진 하이라이트나 극장 내부의 전경을 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바로 이 구부르크 극장의 관객석이라는 작품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관객석의 15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생생하다는 거예요. 관객의 표정과 행동을 정교하게 묘사한 덕분에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죠. 작품이 공개되고 난 후 작품 속에 등장한 당시의 귀족들과 부르주아들로부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초상화 의뢰는 그의 평생에 걸쳐 계속됐는데 그가 남긴 초상화만 해도 약 250작품, 드로잉은 약 3,000점에 달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작품으로 오스트리아의 황제인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황금 공로 십자훈장까지 받으면서 클림트의 이름은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클림트.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작품 활동에 급제동이 걸려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으니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이 시기 동안 클림트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성찰하고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철학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예로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그에게 당시 최고의 명문대학이던 빈대학의 천장화 작업의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의뢰 목적은 이랬어요. 이성의 위대함이 사회 진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철학, 법학, 의학 세 파트로 나눠서 표현해달라는 것. 결과물이 어땠을까요? 난해하다 못해 노골적이고 어딘지 모르게 기괴스럽기까지 한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벌거벗은 여인들이 검은 시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철학, 기괴한 포즈를 그린 법학, 시체와 해골이 뒤엉켜 큰 기둥이 되어버린 의학.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빈대학의 교수들은 이 그림이 학교에 걸리는 것을 결사 반대했죠. 여전히 보수적인 학풍을 추구하던 빈의 미술계에서도 문매를 맞으면서 결국 이 작품은 철수되기에 이르는데요. 이후에도 클림트의 작품은 오스트리아 주류 미술계의 출품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당시 클림트 이외에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기존 미술계에서 배척받던 젊은 화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1897년 클림트는 이런 화가들을 모아 빈 분리파를 결성합니다. 이미 검증된 주류들의 흐름을 무작정 쫓아가기보다는 창작자로서의 철학과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하자는 취지였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베르사크룸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요. 분리파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인 제체시온을 짓기도 했죠. 외관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금빛 월계관과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문구는 이들의 혁명적인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곳에서 클림트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시각화한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클래식 음악에서 베토벤이 가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베토벤은 이전 작곡가들처럼 궁정이나 후원자들의 의뢰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에서 탈피했던 음악가예요. 작품의 창작자의 이념과 철학, 예술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술가들 중에서도 선두에 있던 인물이죠. 사람들이 작품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베토벤의 이런 움직임은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클림트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클림트의 빈 분리파 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으로 클림트는 행복을 찾는 현대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순수한 기쁨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과 사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를 방해하려는 욕망과 죽음 등 강력한 악의 세력이 존재하죠. 행복을 찾기 위해 이들이 적대하는 힘을 물리치고 나면 합창하는 여인들 사이에서 뜨겁게 포옹하고 있는 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연인들은 예술이 우리를 순수한 행복과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으로도 평가되는 이 작품은 환희에 찬 베토벤의 선율이 그대로 눈에 보이면서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도 제체시온 전시관 내부에서 유리와 자개, 금을 비롯한 각종 보석들로 벽면을 채우고 있는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답니다. 1903년 클림트는 빈 분리파를 떠나 독자적인 작품 활동에 매진했어요. 그는 금세공사이자 판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화려한 장식과 섬세한 디테일에 남다른 영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거기에 그동안의 작품 활동으로 쌓아온 예술적 감각이 더해져 창의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당시 클림트는 대담한 행보로 오스트리아의 문제적 화가로 주목받고 있었는데 자신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작품에 황금 금박을 입히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 1901년에 선보인 작품 유디트예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유디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고 그의 목을 벤 여성인데요. 클림트 이전에도 상당히 인기를 끌던 주제여서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클림트는 적의 장수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유디트의 매력, 즉 판무파탈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은 자세히 보아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예요. 오히려 화면 중앙을 가득 채운 여인의 눈빛, 붉어진 뺨과 약간 벌어진 입술을 그려 성적인 매력이 극대화된 유디트가 눈에 띄게 했죠. 클림트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클림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작품, 키스예요. 꽃이 흩뿌려진 작은 효원 위에서 서로에게 몸을 의지한 채 키스를 하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 남성의 강렬한 포옹과 여성의 황홀한 표정이 아름답고도 오묘한 사랑의 순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들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황금빛과 장식들은 이 작품의 아우라와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 같아요. 연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던 클림트의 고민이 담긴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 어떤가요? 아델레 바우어의 초상은 인물을 감싸고 있는 황금 물결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작품이에요. 클림트의 황금 장식 기법이 극대화되면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답게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은 황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금박과 은박 장식에 기하학적인 무늬를 수놓은 드레스를 걸친 아델레. 이지적이고 고혹적인 자태, 붉은 입술과 몽환적인 눈빛으로 관능미를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아델레는 클림트의 후원자이자 연인이었는데 그녀를 향한 클림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들이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약탈한 미술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히틀러가 소장하고 싶어서 탐내기까지 한 데다 작품 제목도 금빛 여인이라고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죠. 화려한 금과 장신구로 자신의 작품의 황금 시대를 연 클림트. 관객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독보적인 화가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갑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클림트는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그의 화실에는 그림의 모델이 되는 여성들이 매일같이 방문했고 클림트는 이들 대부분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있죠. 클림트 사후에 그와 사실혼 관계였다면서 생계 부양비를 청구한 소송만 해도 14건에 달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에로틱한 관계에 열정적이었던 클림트에게도 플라토닉한 애정의 대상이 있었는데요. 당대의 패션계를 주름잡던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에밀리 플레게예요. 처음엔 사제지간으로 시작됐던 둘의 관계는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글쓰기를 지독히 싫어했던 클림트가 에밀리에게는 400여 통이 넘는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하니까 그녀에게 정말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던 것 같네요. 클림트가 에밀리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낼 때 그린 그림을 볼까요? 희재의 호수는 클림트의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편안하면서도 신비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보입니다. 클림트가 그린 에밀리도 그가 여태 그렸던 다른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클림트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옷을 벗고 있거나 신체 일부분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에밀리 플레게의 모습은 옷도 모두 갖춰 입은 데다 푸르면서도 절제된 색상, 평온하고 무덤덤한 표정까지 확실히 상반되는 느낌이네요. 클림트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에밀리 이름을 외칠 정도였다고 하니 둘 사이가 정말 각별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긴 수많은 추문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오직 에밀리 한 명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죠. 클림트는 유명세에 비해서 자신에 대해 남겨둔 자료가 별로 없는 예술가 중 한 명이에요. 화가라면 한두 점쯤 남긴다는 자화상도 한 점 남기지 않고 그저 작품으로만 그 예술 세계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그저 온종일 인물과 풍경, 가끔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일 뿐이라면서 내가 궁금하다면 내 작품을 보라 라는 이야기만을 남겼죠. 사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비슷한 화풍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의 독창성 때문일 텐데요. 더 먼 훗날에도 여전히 인류에게 사랑받고 있을 예술가 클림트,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클림트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